앞서 이번 토론을 준비하신 김진영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울산언론인클럽 회장 김진영입니다. 저희 언론인클럽은 지난해 가을에 울산의 언론사들의 중견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출범한 단체입니다. 울산 언론인클럽은 울산을 울산답게 만들고 울산의 미래를 위해 울산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자 구심점을 가지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 첫 행사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자들을 한 분씩 모시고 초청 토론을 가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마당에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만나는데 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김진석 후보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남구의 발전, 나아가 울산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힘써주신 언론인클럽 임진원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울산의 언론인클럽을 울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실이 넘치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울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초청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패널들과 후보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원하는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미리 배포하신 각 주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있은 후에 모든 패널들과 후보자가 이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1인 초청 토론인 만큼 패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에 대한 시간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초청된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성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자장으로 울산 중앙방송 서상용 보도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울산신문 전우수 편집국 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서울신문 박정훈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런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서 마이크를 서봉 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언론인클럽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토론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서 3개의 공통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질문이 있고 또 이어서 2개의 공통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인데 전체 시간 1시간으로 잡겠습니다. 이제까지 앞에 2번은 1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리개가 서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간의 질의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보충 질의가 더 있을 것이고 개별 질의도 더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청장 후보 기호 6번 김진석입니다. 1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방역에 참여하면서 이 K-방역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방역의 효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방역만큼 중요한 것이 코로나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서민들 민생입니다. 곳곳에서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그 아우성들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코로나 방역에서 이 고통받는 서민들 곁에 우리 지방행정이 그 근처에 함께 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중앙에 의존한 채 지방정부는 아주 보조적인 역할에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주인답게 대접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직접 남구행정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남구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우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야말로 우리 시민이 얼마나 남구행정의 주인이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이번 재선거는 민주당 지난 단체장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치러지는 재선거입니다. 무려 19억이 넘는 주민들의 혈세가 지금 여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1인당 6,000원씩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 없었어야 할 선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이 또다시 그 남구청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됐고 이번에 우리 주민들이 심판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촛불 이전에 그 낡고 부패한 구태정당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주민 여러분, 저 김진석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남구의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진보 정치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 곁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왔던 시간들입니다. 이번에는 꼭 그 20년 동안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왔던 그 성과들을 구청장으로서 남구를 제대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 곁에서 늘 주민을 섬기며 활동하는 그런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남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주제의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남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또 대선 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지역 선거라고 보여지는데 말이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거의 싹쓸이 하듯이 가져갔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6개 자리 가운데 5개 자리를 국민의힘이 또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죠. 시민들의 그 마음이.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이라고 일컫는 진보당이 뭔가 위치가 자리가 너무 좁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이번 선거 때 재선거에 남부청장 재선거에 정치 지형이 어떨 것인지, 그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은 전략적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30년 가까이 지속된 일당 독점의 어떤 울산지방자치의 어떤 이 피폐해진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거의 몰표를 몰아주다시피 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지금은 그 당시 정말 촛불의 정신, 그 마음으로 이 울산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실망으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은 지금 다시 이제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바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저 김진석이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남구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김진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주요한 인사들과 그리고 노동계, 울산의 그 진보 상당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지금 함께 남구에 시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자 그렇게 뭉쳐나가고 있고, 또 그분들이 뭉쳐서 만든 시민 공동행동에 1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힘들이 남구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변화, 즉 말해서 2018년도 그리고 이후의 총선에서 이 거대 양당에 몰아줬던 그 마음들이 실망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직접 시민들이 나서야 되고, 그것을 나서도록 만드는 시민과 진보의 이 힘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민심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네, 말씀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보충질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네, 답변은 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 정치가 설 자리를 잃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 진보 정치는 근로자들의 지지 속에서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배출하는 등 울산 정치권의 한 축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들마저도 이탈하면서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앞으로 진보당의 역할과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노동계에서 정말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진보 정치에 대한 갈망으로 진보 정당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진보 정치가 좀 제대로 이러한 그 노동자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분열하기도 하면서 많은 지지를 잃어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각성과 혁신의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저는 아마 이번 선거가 그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2021년도 재선거, 남부청장 재선거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정말로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 또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 정말 진보 정치가 지난 2018년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만,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놀랐던 것은 정말 전부 다 똑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가 변하고 정말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새로운 정치를 정말 제대로만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함께
그 힘을 모아줄 수 있다는 마음들을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 시민공동행동이라는 것으로 정말 많은 노동자, 특히 민주노총은 조직적인 결정까지 해서 남구에 거의 조합원들이 2만 가까이 되는 조합원들이 있는 그 민주노총이 그런 결심들을 하고 각 단위 사업장마다도 정말로 열심히 이 진보정당 또는 김진석을 위한 노력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번 계기로 해서 진보정치가 한 걸음 더 성장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우려하셨듯이 사실 그런 고민과 성찰, 굉장히 긴 과정들을 사실은 거쳐왔습니다. 이번이 새롭게 변화하고 또 내년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아마 큰 변화가 울산 전체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진행상 말씀 한번 드리면 계속 다음 길게 말씀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짧게 해도 되고 네. 좀 강조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기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공통 질문 하시죠. 보충 질문 좀. 보충 질문 있습니다. 네, 뭐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은 뒤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분야 같아서 진짜 아마 울산에 지금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 수위권이 아닐까 싶은데 몇 번 출마하셨습니까? 98년도 만 34살 때 구의원으로 첫 출마해서 울산 최연소로 당선되고 나서 저희 이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당의 부흥에 맞춰서 남구청장으로 출마한 이래로 사실은 구청장 5번, 국회의원 3번 해서 무려 8번을 출마를 했고, 이번이 이제 전체 횟수를 보면 10번째 출마, 낙선된 횟수 8번에다가 더하면 9번째 재도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번, 도합 10번이 경우다 보니까 아마 남구 국민들 중에서 아마 이번 3분의 후보 중에서 인지도 면에서 결코 뒤에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많은 인지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공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남구 유권자라서 공보물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득권 정당의 이 경우도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문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참 인물론 면에서 참 아깝다. 이분이 진보가 아닌 다른 쪽에 서 계셨더라면 한자리 하고도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본인 생각 어떻습니까? 너무 그런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세뇌가 되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준비만 열심히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우리 진보 정당들이 좀 강한 힘을 가졌다면 좀 더 당선, 과거에 아슬아슬하게 49점 몇 프로 얻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두 번째 공통 질문 하겠습니다. 전우수 부장 해주시죠. 코로나19 때문에 특히나 울산의 낙후한이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 등을 통해서 이미 박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병의료원 문제 어떻게 보관이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네, 사실은 제가 2004년 정도부터였을 것입니다. 울산에 이제 공공의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무상의료 또 이것을 위한 부유세 신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관심들을 가져왔고, 또 당에서도 그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울산 지역에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들과 함께 이제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울산 건강연대라는 것도 만들고 벌써 20년 가까이 그분들과 함께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씩 만남을 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공공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들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공공의료의 절실함, 전국에서 그 우리 인구당 의사수라든지 병상수가 정말로 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울산에서 이 정말 공공의료의 필요성들은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그 바탕이 되어서 송철호 시장께서 당선된 이후에 국립병원의 문턱까지 사실은 갔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그 과정에서 울산시의 어떤 적극적인 이 고민이 조금 아쉬워서 결국은 이제 산재병원으로 결과가 나서 사실은 공공의료 진영에서는 많은 실망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다시 이제 그 정부 정책의 어떤 일정한 변화를 통해서 울산 의료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히나 제가 남구청이 된다면 남구청이 직접 하는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울산의 어떤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노력에 힘입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울산시청이 타당성 조사, 공공의료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적 절차를 좀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범시민 조직기구도 지금 만들 준비 4월 중에 출범을 예정하고 듣고 있습니다. 범시민 조직기구 뭐 어떤 형태, 지금 보니까 실질적인 의료 관계자가 빠졌다라든지 등등 이런 지적들이 있고 있거든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4월 12일 날 일단 출범 계획으로 있고 현재 한 50여 명의 각계 그 대표, 각계 기관의 대표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뭐 시나 시의회 또 뭐 의사 뭐 의료 쪽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내에 이제 운영단과 실무단을 구성해서 좀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난번 이제 그 국립병원을 추진하다가 산재병원이 됐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에야말로 그냥 시에서 일방적인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자는 취지로 제안을 했었고 뭐 물론 100% 그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산시의 각 정치권이나 의료계 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담겨지는 그런 기구로 구성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것이 시민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시에서는 이미 이제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그 대안들을 이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만들어진다면 아마 그 부지 대안으로서 한 2-3곳 정도를 이렇게 제출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좀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은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그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민기구와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경우도 뭐 부지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해받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원칙들을 좀 제시하고 싶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리 울산 시민 모두가 좀 힘을 모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 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단체인지 어떤 연구조사 단체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국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전국 3위권 제일 안전한 도시다. 제일 이 지자체에서도 제일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곳이 남구로 꼽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이제 공공의료원 같은 것 위치 같은 거를 남구 쪽으로 또 강조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울산에서만큼은 좀 나은 곳이 이 남구인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 다른 쪽으로 양보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사실은 어떤 지역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지정학적으로 볼 때 남구가 가장 특히 이제 남구 중에서도 좀 남구 이 삼산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조금 더 지정학적으로 좋겠다는 이유는
일단 동구나 북구나 또 중구나 모든 곳에서 접근성이 일단 좋다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석유화공단 쪽에서 다양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들도 일어나고 이제 의료적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의료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부가 안전한 도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또 뭐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가장 꽁지에 가깝습니다. 특히 남부는 당뇨 환자는 거의 압도적인 지금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코 남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료적으로 안전한 도시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하는 것입니다. 배제돼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저는 충분하게 토론해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남부의 어떤 병원 유치는 사실은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 범시민 기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여론을 충분히 듣고 네. 결정을 하되 남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유들이 다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죠. 네, 다음 세 번째 질문 박정훈 부장 해주시죠.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구청장에 당선이 되시면 즉각 추진할 코로나 대책이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아마 제일 처음 예비후보를 나설 때 좀 결심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번이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엄청난 남부의 청사진을 다 완성시킬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긴 하지만 중심은 있어야 된다. 그 중심은 바로 이 코로나로 정말 무너져 내린 이 민생들을 1년 동안 정말 모든 예산과 행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저 역시 현장마다 뛰어다니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함께 조금이라도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걸었던 게 사는 게 먼저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예산 중에서 1년 동안 쓰다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정부 예산은 쓰다 남은 걸 돌려보내드려야 되고 또 계속 진행 중인 예산들은 그걸 이월시켜서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순수하게 남은 예산, 쓰다가 그냥 통장에 남은 예산, 이 예산이 약 평균 한 530억 가량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는 사실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저는 이 쓰다 남은 예산, 이미 올해 예산은 작년 말에 결정이 돼서 이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남은 예산 500억을 추가로 올해 예산에 이제 상정하게 될 텐데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이 코로나로 피해보고 있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우리 영세 상인들을 삶을 좀 챙기는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네.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전 국민 일괄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네. 지금 정부는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지난해 남은 순세기 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 두 가지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취지 답변을 드리자면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500억은 남부 예산으로서
약 320억 가량을 1인당 10만 원씩 해서 남구 주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80억 원과 그 다음에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소임대상을 위한 뭐 수도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인하를 위한 정책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또는 코로나로 피해받고 있는 대리기사들, 독박육아, 또 서비스 노동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이렇게 접수받는 피해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석구석 좀 챙기고 풀어나가고 이제 이렇게 사용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의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지금 시장을 나가보면 본인이 이 그 지원을 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행정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 시의 지원, 구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기 위한 행정적 서비스도 전 부서적으로 아주 말초적 이런 기층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체계로 좀 비상시기답게 좀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를 저는 좀 한 개 있습니다. 네. 제가 남구청에 알아본 바로는 순세계연금이라든지 지난해 남은 예산이 한 100억 정도 가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후보님 지금 550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예산은 이미 의회를 통과하고 다 산정이 됐고 성립이 된 그런 예산을 돌려 쓰시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랬을 경우에 의회가 이미 다 집행하고 의회가 다 집행한 예산을 다시 돌린다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남구청에서 그런 어떤 걸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얘기한테는 지금 100억 뿐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추경 우리가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까지 거의 최근 3년간 530억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순세계 잉여금을 취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부서별로 진행됐던 사항들을 취합해서 그 부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출하는데 지금은 이제 1차 추경이 아직까지 의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키로는 5월달에 1차 추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아마 구에서는 관행적으로 이 순세계 잉여금이 이 정도의 비용들이 남으니까 1차 추경에서 이러이러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라는 계획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계획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순세계 잉여금을 다루는 그 의회와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문제이지 그걸 그 구청에서 이미 결정된 예산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고려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효불급한 예산들은 예를 들어서 올해 꼭 안 해도 되는 예산이라면 또 사용 안 해도 되는 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대다수의 축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토론 이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일단 결론을 짓도록 하죠.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보통 500억 정도 연 발생하는데 남구청에 알아보니까 100억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차액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김 후보께서는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하겠다. 뭐 그런 뜻이겠네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럼 개별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별 질문 제가 먼저 하나 할까요? 후보 단일화 때문에 좀 이번 선거 기간에 뭐 말이 좀 많았죠. 결국은 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 입장이? 사실 그 후보 단일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실망을 끼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그 촛불 이전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든 그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기 위한 그런 바램, 그런 소중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타깝게도 시작도 하기 전에 민주당 중앙당 대표께서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시당위원장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명확하게 어떤 후보 단일화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해 온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바지에 이제 후보가 그런 의사가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이미 그 타이밍에서는 시간도 이미 너무나도 많이 진행되어 버렸고 중앙당에서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사실은 후보 단일화를 하려면 여론조사밖에 없는데 여론조사를 하려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그 안심번호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안심번호는 공개하기 위해서는 열흘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공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며칠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29일 날 투표용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어서 저는 너무나도 그거는 우아하게 좀 생각하고 이거는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정치 공세가 아닌가. 지난번 동구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판만 흔들어서 결국은 김종인 국회의원이 낙선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어떤 재현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또는 좀 그 진정성을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그런 것만 충족하면 그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한 번도 그러한 제안들이 충족되어서 저희가 오지 못했고 이미 그 타이밍은 지난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연연하지 않고 애초부터 그럴 의사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펼쳐왔습니다. 네. 그래서 김무께서는 그게 순수하기보다 좀 정치 공세였다 이렇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보지 않을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개별 질문 문제 제가 사실 그 단일화 논의 역시도 그 셈법 아니겠습니까?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나온 얘기들인데 사실 그 지금 투표율의 경우 남부청장 투표율 이 사실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 있는데 지금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조직력이 당선에 당락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무래도 시민공동행동 등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지 기자회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재선거다 보니까 전국 평균 재선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한 3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남구 유권자 기준으로 본다면 약 8만여 분이 참여하게 되시고 그렇게 보면 3자 구도가 누구도 이제 최소한의 득표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면 한 3만에서 3만 5천 이 정도가 아마 당선의 어떤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시민공동행동에 참가한 노동계 또 시민단체 또 진보정당들 이 회원들과 참가자 또 그분들의 조직력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아마도 그 세 후보 중에서 가장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남구의 조합원이 2만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공원 일몰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시절에 단체장을 지냈던 제1야당과 또 현재 단체장을 하고 있는 그 여당은 사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원하는 시민의 숲으로 갖고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고 또 시민들의 참여,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어차피 공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단 녹지라고 한다면 이런 울산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이 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갔다면 저는 이미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냈을 텐데 그것을 방치해왔던 그 행정이라는 게 지금 비판받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 행정의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이라도 저는 이 관점을 분명히 해서 시민의 숲으로 가꾸겠다. 이것을 먼저 정확히 관점을 가진 다음에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고 해서 정부에서 15조 원 가까이 되는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 15조 원 중에서 울산 이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어가는 돈이 7조 원이 넘는 금액이 매년 지금 그 환경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올라가서 뭐 도로 닦는 데도 쓰이고 뭐 온갖 일반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예산이 걷어질 때 그 지역의 공해로 인한 그 지역의 환경을 파괴한다면 적어도 10% 정도는 그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부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15조 원 올라간 예산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어도 양근림공원 이 차단 녹지를 살리기 위해서 적어도 환경부에서 1천억 원 정도의 예산들을 우리 지역으로 그 15조 원 중에서 좀 예산으로 내려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한 1천억 원 정도 가까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들은 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5년이든 10년에 걸쳐서 저는 연차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 그게 만약에 뚫렸을 때 삼산의 아파트 단지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 열면 바로 눈앞에 그 매연을 뿜어내는 그 불뚝이 눈앞에 닥치는 그 현실에 목도하게 되는 이런 상황만큼은 정말 막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의 숲 전체 100%를 시민의 숲으로 확보하자.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이 있습니까? 네, 제가 하나 더 네. 여쭙겠습니다. 사실 야영근린공원이 지금 대두돼서 이제 그것이 포커스가 되긴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울산권역 전체가 이 공해로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거 말고라도 이 울산의 공해 문제 뭐 대책 뭐 보관 뭐 가지고 계신 평소의 생각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일단 이 문제를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10%를 이야기한 거는 약 7조 5천억 원 중에 한 7천억 원 정도를 지역에서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변전소 지역에 가면 지금 차단 녹지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랫동안 일어났던 이 대기 공해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이렇게 숲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또 문화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과 녹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 기후위기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야말로 기후위기를 지키는,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냥 단순히 환경은 아주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기퉁이의 정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에 두는 정책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때 모든 분야에서 기후위기라는 것을 고려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이것이 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구청장이 직접 기후위기를 전반적으로 관장해서 한편으로는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한 거시적인 이 과정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생활적으로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생활 속에서의 어떤 이 환경을 지키는 운동들을 펼쳐나가고 여기에는 제가 이제 자생단체 지역에 이제 이런 활동하는 봉사단체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굉장히 공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단체들이 그 역할들로서 저는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서 전체가 정말 우리 남구가 좀 그런 어떤 기후위기에 좀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5번째 공통 질문 박정훈 부장 해주시죠. 네. 최근 아동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구청장이 되시면 어떤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사실은 남구에서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우리 그 보육반상이라고 해서 하고 계시는 이제 그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남구청의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현황들을 듣고 그 대책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좀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남구에 그 한 200개 되는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그런 정말로 어디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번엔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좀 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어떤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조례 개정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종사하는 사실은 그 어린이집 교사 이런 분들의 처우가 개선돼야만 또 그분들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근무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뭐 이렇게 어린이들을 애기들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그 CCTV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려면 이 학부모들이 참 접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가 직접 나서겠다. 그래서 학부모가 CCTV를 요구할 경우에 바로 구청에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CCTV를 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사와 그 CCTV를 볼 수 있고 사후 조치까지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의 어떤 이런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보육 문제의 어려움들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해주시죠. 네, 추가로 아동학대는 보육시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면은 상당수가 아동학대가 가정이나 지인으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님께 주겠습니다. 가정 내의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이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절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사실 그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사실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가정 불화가 있는 특히 부부폭력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그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그 아동학대로 인해서 일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나서도 어떻게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서 90% 이상의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임신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임신 단계의 어떤 부모, 예비 그 부모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부분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는 조금 더 우리 전문가들의 고민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정말로 좀 체계성 있고 또 꼭 이제 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서 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좀 인센티브도 좀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한 추가 질문 어떠시죠? 5가지의 공통 질문도 일단 마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개별 질문을 하겠는데 좀 분위기를 식힐 겸 제가 질문을 하나. 예.
김 후보께서는 지금 낙선은 9번째라고 했죠. 낙선 8번째. 낙선 이번에는 당선될 거니까 8번 낙선이고 9번째는 당선. 9번째는 당선. 네네. 그런 말씀이신데 그동안 사실 선거 때는 김 후보 얼굴을 자주 보고 하는 일이 정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 시민들이 많이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아까 뭐 자영업 말씀도 잠깐 네. 나왔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국밥집 사장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20년째 이제 양사거리 근처에 국밥집을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시에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게는 식당은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경영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상당 시간은 이제 정치인 혹은 사회활동가로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시민 공동행동에 많은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참여한 이유가, 제가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울산의 공공의료를 위한 활동,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 환경운동연합에 이사도 하고 강사도 하고 또 탈핵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하고 또 이런 환경 활동들을 주로 좀 많이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활동들도 하면서 사실은 이 낙선된 이 후보가 정치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단체장 의원들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을 좀 많이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노동계, 영세상인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진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 영세상인들의 어려움들, 노동자들 어려움들 그 속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해왔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뭐 한 가지 정도는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래서 이제 늘 낙선만 하다 보니까 이 봉사를 할 기회가 잘 안 주어져서 아예 개별적으로 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어르신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10년 정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비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늘 이제 우리 삶의 곁에서 함께 해오는 과정들이었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낯설지 않고 또 막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힘들이 모아지는 것들도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너무 자화자찬 같지만 하여튼 그런 좀 활동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실은 그 국밥집 사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근이 사실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좀 떨어져 있나요? 하여간 다문화 가정들을 많이 지켜보고 경험하셨을 텐데 지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또 부정적인 또 인식도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해 보신 내용도 혹시 없으십니까? 예, 사실은 제가 아까 만들었던 단체 중에 단체 그 봉사 활동을 했던 우리 이제 베트남 관련한 이제 가족들의 모임과 함께 몇 년 정도 활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그 같은 그 살아가는 이제 이런 이웃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위한 인식 개선이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다문화 가정은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미 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청 차원에서도 단순히 이제 그 언어만 이렇게 교육하고 일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활 문화 자체에서부터 다문화 가정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특히나 제일 어려운 거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한국 외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인 경우에는 이제 발음이 서투르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좀 시스템들이 좀 갖춰져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다문화 오랫동안 와 계신
먼저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 합류해 주신 분들이 그 역할들을 높여주고 그런 데서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질문, 해상 외의 질문도 잘 응답을 하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 개별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박 부장님. 네, 지금 수도권 팽창으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는 공단이 위치한 지역이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울산의 미래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울산 남구 인구가 35만, 36만 이러다가 이번 통계를 보니까 32만이 되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 미래가 얼마나 참 어려울까 하는 것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되면서 점차적인 일자리의 어려움들이 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에서부터 좀 비롯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석유화학 석유화공단에 지금 대개조 지금 사업을 이번에 공모에 이제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남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참여들을 적극적으로 좀 독려하고 유도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특히 젊은 층들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좀 집중적인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공공부문 중에서도 저는 기후위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이제 뭐 산불 지킴 이런 것이 많이 아니라 정말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을 지금 이 배달을 통해서 하는 업체들이 나갈 때 대부분 이 일회용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회용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또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업들도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공공 분야를 확장시킴으로써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이것을 좀 기후위기 시대의 어떤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구의 예산 부분들도 그런 점에서 볼 때 불효불급한 예산, 축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규모로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할 이야기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과 함께 마무리 발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부모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지금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이제 이 성장하고 나서의 자립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신 게 장애인 자립주택 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냐면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아 정말 이거 해보고 싶다.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랜 시간의 아픔들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들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들을 가졌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가 꼭 남구청장이 되어서 이거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 또 청년들의 문제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센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청년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직접 구청장 직속으로 청년실을 두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 청년의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벌일 때만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를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인 대개조를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우리 남구의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남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동별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의회도 만들고, 그 주민의회가 만들어지면 아마 지금 현재 우리의 지방 의원들은 그야말로 거기에서 날개를 단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을 구청과 의회가 함께 추진해 나가서 나중에 의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정말 온 국민들의 어떤 마음들, 바람 속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사업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계속된 남구의 낡은 정치, 이제는 저는 확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년 2개월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준비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김진석이라면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저 김진석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남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 저 김진석에게